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신용불량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주의사항은 기승 부리는 무인점포 소액절도, 분노 유발하는 진상손님 대처법은 몰래 녹음한 녹취록 증거 인정될까?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태현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다양한 코너들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생활 법률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 팁 을지로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제 장애인 사법 지원 절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오늘 소개해주는 내용은요, 이제 저번 시간에 알아본 증인 지원 제도를 넘어서서 장애인 사법 지원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뭔가 장애인을 위한 사법 지원이 마련되어 있나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어 그대로의 해석 또한 이제 정의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이제 장애인 사법 지원 절차라는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요. 장애인을 도울 수 있도록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사법 지원 절차니까 장애인만 그 대상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고령으로 인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처럼 이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로 인한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사법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괜찮습니다. 소송 절차에 원고 피고 그리고 피고인과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모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사법 지원 절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소송 절차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사법 지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법한 사법 지원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수어 통역, 문자 통역, 그리고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그다음 판결문 등의 점자 문서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보안 대체 의사소통 기기와 기구, 이동을 위한 휠체어, 그리고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도 도움을 주고요. 활동과 의사소통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 인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휴식 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이제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편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누구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해서 좀 보내야 될까요? 네, 이제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담당 재판부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법원은 사법 지원의 필요성이나 제공할 편의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나 사본, 그리고 이제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사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 기록 등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신청인은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를 기재해서 제출을 하고 장애인 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런 신청만 거친다면 모든 사람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게 되거나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본인의 장애 수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이 장애 유형도 좀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부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이제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지고요. 이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지체 장애라고 해서 뭐 절단 장애, 관절 장애, 뭐 지체 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뇌병변 장애라고 해서 뇌성마비나 이제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서 발생한 신체적 장애의 경우에 이제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각 장애로 흔히 뭐 시력 장애나 시야 결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이제 청각 장애나 평형 기능 장애가 있는 그 청각 장애인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장애라 해서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이제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이제 안면 장애로 안면 부위의 어떤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이제 전체적으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로 신체적 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기관의 장애도 좀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부 기관의 장애도 좀 상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신장 장애로 신장 기능 장애로 인해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 장애로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간 장애라 해서 간의 만성적 기능 부전이랑 이제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호흡기 장애로 폐나 기관지 등의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장루 요루 장애라 해서 배변 기능이나 이제 배변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뇌전증 장애로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장애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내부 기관의 장애로 분류를 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신체적 장애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 장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크게 나누는데요. 네. 발달 장애는 이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이제 나눠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 발육이 이제 항구적으로 지체돼서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이제 지적 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그리고 이제 사회 적응 기능이나 능력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자폐성 장애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 장애로는 지속적인 이제 그 양극성 정신 장애라고 해서 정사 반응을 보이는 장애나 뭐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조현병이라든지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사고 기능이나 능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제약이 심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애, 정신장애라고 하고요. 이렇게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어떠한 양식이라든지 좀 가이드라인을 다운받을 수 있는 참조할 만한 좀 곳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에 관련해서는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검색창에다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라고 검색을 하셔서 네. 그 안에 절차 안내 카테고리에 접속을 하셔서 장애인 사법 지원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식 및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장애인 사법 지원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외국인의 사법 절차 시 통역 지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첫 번째 상담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저 다름이 아니고, 네.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세를 살고 있으면, 네. 임대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된대요. 네. 근데 그 보증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세를 낸다 그러면. 근데 그 보증금을 자기 앞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압류가 되거나 일이 될까봐 네.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일단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보증금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제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보증금도 혹시나 뭐 빼앗기는 상황이 되거나 그러실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택이 소재지가 어느 쪽이세요? 여기는 경주입니다. 경주요? 네. 아, 경주시고, 지금 그러면은 보증금이 혹시 대략 얼마나 되세요? 그 예를 들어서 네네. 한 뭐 100에서 한 500 사이다 그러면 네네. 네. 뭐 보증금이요? 아,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월급도 압류가 안 되는 월급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런 것처럼 네네네. 뭐 보증금도 네. 허용이 되는 금액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네네. 이제 말씀,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불량자가 등록이 되면 이제 채무불이행자가 등록이 되신 건데 법적으로는 이제 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 이제 어떤 제한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기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같은 경우는 2분의 1 이상은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지금 기준으로 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압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이제 보증금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액이긴 하긴 하고 다만 이제 보통은 가장 최저 금액이 2,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는 보증금이 뭐 1, 200이다, 뭐 1,000만 원 넘지 않는 범위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보이기는 해요. 아, 네.
근데 저기 무료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어떤 분은 압류가 된다고 무조건 얘기하시고 500 이하든 500이든 뭐 1000만 원까지도 다 압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근데 이제 이게 실무상은 그런 문제는 있거든요. 이게 압류를 하는 것 자체는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이거에 대해서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걸 소명해서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라는 게 일단 상대방이 가져가서 그거를 하게 되면, 보관을 하게 되면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긴 한 게 압류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압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해놨다가 그렇죠, 네네. 법으로 이거는 한 1000만 원이나 1500 안에 한 500돈 안으로는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해제를 시켜준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하시거나 그거를 의견을 내셔야 되는 거지, 그냥 압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에서 이게 최저 생계비 뭐 보장이 되는지 않는 건지 그런 건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명 자료를 내서 나는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신용불량자로서 신분이 있긴 한데 보증금이 최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제가 볼 때는 근데 금액이 워낙 이게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재판부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재산이랑 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압류가 진짜 결정이 돼서 압류가 된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취소는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거는 2,500 미만은 다 허용이 된다. 네네, 네, 최저가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네, 네,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소액인 경우 우선 변제 받는 범위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워낙 소액인 것 같고, 우선 변제권이 있으시는 상황처럼 보이긴 해가지고, 그 금액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만약에 신용불량자 같으면 네. 4만 300에 뭐 얼마짜리를 살더라도 그게 당할까 싶어서 자기 앞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쭤보는 네, 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명의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는 한데, 이제 그러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자기 명의가 밖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요. 네, 약간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렇게 이미 자문을 받아서 채권자가 그 돈을 추심을 안 해갈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일단 압류가 뭐 나중에 안 되더라도 일단 하겠다 해서 진짜 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압류 결정은 내려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압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거를 좀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약간 번거로움이 생기시기는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시는 분들은 번거로우니까 그냥 차라리 차명으로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 거고요. 아, 그렇죠. 근데 부득이하게 자기 앞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예, 해도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예, 다른 거는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인데 네. 사대보험 적용이 되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거나 네. 뭐 이제 뭐 무슨 기관에 들어가면 네. 예를 들어서 사대보험에 대해서 뭐 월급 통장은 달리 하더라도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들어야 될 수밖에 없다 자기 이름으로. 네, 네, 이럴 그렇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인데.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하시는 거는 사업장에서 어쨌든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업주가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해준다고 하면은 보험료 납부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건 선공제가 되거든요. 원래 월급에서도 이제 월급을 주고 그 사대보험료를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라 대충 아시겠지만 급여에서 이미 다 차감돼서 나오는 거라 선공제가 되는 거라 가지고 그거는 보험료 납부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 어차피 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185만 원 이하, 그러니까 185만 원까지는 지금 압류가 아예 또 안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 범위 내라고 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급여가 그 이상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가능한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보통 실무상에는 급여 압류할 때는 그런 부분은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하의 금액은 압류 결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급여는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 사대보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러면 급여 금액이 185만 원입니까? 네네,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신용 불량자들에도요? 네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내가 신용불량자고 뭔가 내 명의로 하는 거에 부담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상담자분이 이제 문의하신 내용은 사실 뭐 압류가 되냐 안 되냐 간단한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압류를 금지하는 최저 생계를 위해서 뭐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들이 이제 몇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라든지 유족 보조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상담자분이 사연과 동일하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해서는 또 압류가 금지되고 있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계시는 이제 뭐 급여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급여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 이상은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일단 185만 원이라고 최대 생계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만 또 압류가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병사의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퇴직금의 절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떤 절차적으로 압류가 결정이 내려져서 압류가 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를 변경하기도 하고 취소 신청을 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냥 압류가 됐으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최저 생계를 위해서 필요하신 돈이 있으시다면 불복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남편과 아이 저 이렇게 세 가족이 외식을 하고 귀가하던 도중 자주 가는 집 근처 이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했습니다. 남편 카드를 사용했고 영수증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포 사장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를 한 건데요. 조사를 받으러 가서 CCTV를 보니 제가 중간중간 물건의 바코드를 찍지 않아 결제가 누락된 것으로 8,000원 정도를 결제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된 건데요. 결제할 때 옆에 아이가 있어서 신경도 쓰이고 또 외식도 하고 술도 좀 많이 마셔서 실수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무인 점포는 제가 2년간 자주 드나들었던 가게고 절대 절도를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자주 쓰던 모자를 쓰고 항상 아이와 남편이 같이 갔고 집 부근이라 CCTV를 추적하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우선 경찰에서는 금액이 소액이라 큰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가게 주인에게 전화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배상할 마음도 있다고 했으나 조사받으라는 말을 끝으로 통화가 종료된 걸로 보아 합의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저는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좀 동네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좀 문제가 악화시킬까라는 좀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전국의 무인점포 절도 사건만 하루 평균 13건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도 많이 들어오나요? 네, 예전에 이제 무인 점포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문의 자체가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무인 점포이다 보니까 일상적인 무인 점포가 아닌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 절도를 하면 그 현장에서 체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CCTV로 사후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연락이 오고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형태로 이런 상담들도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인 점포에서 이렇게 실수로 결제가 누락이 됐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건데 절도죄의 경우에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까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형사 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과실만으로 처벌이 되지가 않고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들이 훨씬 많고요. 절도 때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이제 고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미수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절도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도행위 미수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8천 원 정도가 누락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내가 뭔가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이제 소액 이런 사건들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법정형 때문인데요. 절도죄 또한 이제 6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8천 원이라는 소액의 절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기엔 사실 어렵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실무상 이 정도의 소액인 경우가 실형이 나오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 걸로 보이기는 하고 이게 금액이 워낙 적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 정도가 가장 이제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점포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좀 강경하신 것 같아요. 합의의 의사가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사장님께서, 우리 같은 뭐 동네 주민이고 그냥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처벌을 아예 할 수 없는 범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절도죄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되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액인 사건에서는 사실 피해자의 구제가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상담자분이 가게 사장님의 어떤 선처를 받게 돼서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이제 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이 아닌 뭐 기소유예 선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 경찰이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뭐 이게 중한 범죄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가 사실 여기서 쟁점은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도 쟁점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액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을 텐데 일단은 이분은 본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은 예견한 상태라고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과실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의가 인정이 돼서 고의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이게 또 바코드가 몇 개가 누락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부주의한 과실 정도를 좀 높게 잡으면 고의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 사안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합의를 하신다면은 확정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인 점을 고려해서 이분이 선처를 받을 만한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면 기소유예 정도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끝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 너무 소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담자분께서 억울해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선처를 받으려면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미 CCTV가 다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제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이제 고의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CCTV에 따라서 사실 뭐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섬세하게 다투어 볼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당시에 기억이 없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고의는 없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을 하시고 다만 고의든 아니든 간에 지금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가게 사장님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사죄를 하시고 그걸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과 기록이 남는 게 일상생활에서 당장에는 뭐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기록에 남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합의를 하셔가지고 처벌불원서를 내시고 기소유예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명확한 고의 없이 이렇게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만 변호사님께서도 사건 하시면서 뭐 절도 사건도 좀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절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이 실무상은 사실 한 건의 문제이긴 한데 네. 이게 뭐 단서가 없는 경우라든지 절도 자체를 음. 인정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절도를 큰 금액을 하기보다는 소액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쵸. 보니까 이제 절도에 대해서 큰 범죄라고 인지를 못하시고 금액이 적으니까 뭐 크게 처벌 안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적발이 한 번에 이제 사후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현장에 체포가 안 돼서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뭐 기억이 정말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떤 정확한 물증이 있는 경우가 거의 그쵸.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절도죄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본인이 이제 안 했다고 거짓말을 계속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검사 쪽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기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본인이 어쨌든 한 범행이 맞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시라고 하면 그 부분은 자백을 하시고 피해자랑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피해자와 뭔가 합의가 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좀 유리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또 노력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도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동네의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손님을 만났지만 이번에 정말 힘든 손님을 만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며 술병을 깨뜨리고 매장에 전시된 물건들을 제 쪽으로 집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떨기만 했고 손님은 한참 난동을 부리다 저에게 다음에 만나면 조심하라는 둥 이 엄포를 놓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건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매장은 온갖 파편들로 인해 더럽혀져서 가게를 운영할 수조차 없는데요. 저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술에 취한 그 손님들이 많으면 사실은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분도 이제 술집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밤늦게 이렇게 술 취해서 좀 난폭한 행동을 하는 그런 손님들에게 피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뭐 고성방가라든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찌푸리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뭔가 욕설을 하고 아니면 난동을 부리면서 이렇게 좀 물건을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술집이나 이런 주류를 취급하시는 업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손님을 한 번씩은 다 그쵸. 경험을 하셨을 네. 것 같은데요. 이게 들어올 때 입장하실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술에 취하거나 술이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소란은 늘 많이 겪으니까 이 모든 걸 막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과도하게 물건을 던지는 범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을 뭔가 이제 형사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 사실 다양한 범죄가 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순서에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손님이 던졌어요, 이렇게 물건을. 그래서 그 물건이 나에게 맞았고 부상까지 입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이렇게 물건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그냥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만 하면 이제 폭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물건이 사실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뭔가 위험한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는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이 될 여지도 있고요. 네. 폭행보다는 조금 더 처벌 수위가 높은 상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일정한 정도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정도의 상처를 입는다고 하면 특수상해 혹은 뭐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매장에 물건들을 굉장히 좀 많이 던졌고 이게 막 깨지면서 파편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가게 안이 더럽혀져서 운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손실도 굉장히 크시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게 안을 막 더럽혀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사실 이분의 행위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크게 형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민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음. 텐데요. 우선 형사적으로는 이제 가게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면서 난동을 부리고 가게 운영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업무방해죄라는 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게 욕설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던지거나 이제 뭐 어쨌든 접촉,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를 해서 상해를 입히게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상해죄나 특수상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사적으로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게 운영에도 피해를 입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 그렇죠. 집기들도 많이 파손이 됐을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으시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손해가 확실해 보이고 고의 또는 과실도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청구하실 수 있는 범위는 이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영업 손해라든지 그리고 일부 위자료 같은 것도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게 됐을 때 네. 그 처벌이 되는 경우에 그걸로 인한 뭐 치료비라든지 다쳐서 병원에 가게 돼서 치료비라든지 관련된 위자료나 이런 것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 형사적인 부분과 이렇게 민사적인 부분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짚어볼 행동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난동을 부려놓고 나가면서 다음에 만나면 조심해라. 그러니까 뭔가 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협박에 대한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거든요. 네. 너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했는데, 뭐 다음 조심해라, 앞으로 밤길 조심해라 이런 말 했는데 협박이 아니냐라고 이제 정말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협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웃으면서 다음에 만나면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서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상황에 대입했을 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당시 상황이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상황과 어떤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소란을 피우는 막 손님이 있으면 같이 뭔가 나도 감정이 격앙돼서 똑같이 대응하면 사실 큰 싸움밖에 빚어지지가 않고 뭔가 내가 정중하게 이렇게 좀 나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거부하고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좀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또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런 상황들은 소위 이제 뭐 주류를 판매하시는 곳이 아니라고 일반적인 뭐 어떤 업장에서는 손님들이 와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빨리 가세요, 뭐 안 가시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이제 발생하는 그쵸.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제 일단은 소란을 피우면서 계속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방해죄라는 게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더불어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형법상의 퇴거불응죄라고 해서 나가지 않는 것, 장소에서 나가기를 원했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런 퇴거불응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이 뭐 이렇게 업장의 피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실제로 내가 다치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상담하는 내용이 거의 많은 분들이 정말 네. 흔하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많이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형사적인 어떤 범죄 피해라든지 혹은 뭐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사실 그것을 꼭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해서 진단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반드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으면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은 정신적 피해를 고통을 입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위자료가 산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확실하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병원에 갔던 내역이라든지 네. 그리고 의사의 어떤 소견 같은 게 기재된 내용을 제출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서 상향 조절이 된다거나 그 증거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조금 금전적으로 조금 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피해가 병원을 가도 되거나 안 가도 될 정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시라고 하면은 사실 진단서에 큰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확실한 상황이거나 이거 장기적으로 뭔가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소견을 받을 수가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이제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변호사님께서도 이전에 형사와 이렇게 민사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소송을 제기를 해보고 싶다, 소제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좀 자료들이라든지 이제 증거들을 확보해 놓으면 좋을까요? 네, 이제 뭐 다양한 증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주류 판매하시는 업장이시니까 아마 CCTV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범행 현장이 영상으로 이제 녹화가 된 CCTV를 꼭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CCTV라는 것이 또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관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삭제해서 뭐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반드시 CCTV를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파손된 물건이 있거나 어떤 손해를 입으신 게 있다고 하시면 그 손해를 입증하실 만한 자료를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방문하셨던 분들의 어떤 증언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시에 뭐 오신 증인분들을 다시 뭐 조사할 때마다 부르기는 어렵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증인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의 어떤 녹음 같은 것도 해놓으시고 인적사항도 받아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뭐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를 꼭 받으시고 그다음에 진료비 영수증을 꼭 챙기셔서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뭐 사실 가장 좋은 건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긴 할 텐데요. 그쵸. 그 이유가 요즘에는 CCTV도 많고 수사가 많이 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가해자의 신원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이제 현장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인적사항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고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업장에서 손님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 굉장히 좀 많은데 이런 손님의 폭언이라든지 폭행 등으로부터 우리 사업주나 아니면 근로자를 좀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그런 게 미리 사전에 조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없고 따로 뭐 이제 개인적으로 보안 업체를 통해서 어떤 연락을 하게 되면 바로 출동을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예상을 늘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검거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금 상담자분께서 취하실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좀 책임을 물어볼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업을 하던 중 거래처 사장님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오랜 다툼이 이어져 결국에는 재판까지 하게 됐는데 재판에서 제가 이기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그러던 중 얼마 전 거래처 사장님과 회사 관계자들의 대화를 엿듣고 몰래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면 저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 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타인 간의 이제 대화를 녹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녹음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안도 정말 많은 문의가 오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대화자 간의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녹음을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거는 도청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게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뭔가 재판을 하는데 증거로 제출을 하지는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 것. 이건 좀 어떨까요?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시는 것까지는 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을 한 것 자체를 어떤 위자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 이것이 뭐 실질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근거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에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불법으로 사실상 취득한 녹음을 가지고 이게 제3자한테 퍼뜨려져서 악용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내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뭔가 증거를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거 녹음 진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좀 불법적인 행위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이제 우선은 형사적으로는 지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능력은 배제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형사 절차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경우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이고요.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는 조금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법원에서 민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제출됐다고 해서 이것의 증거 능력을 아예 배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이론은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적일 때는 어떤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가사적인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그런 민사적인 소송에서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제출이 되었을 때는 법관이 재량에 따라 판단을 하기는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은 이제 남의 대화를 이렇게 녹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제 대화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하는 중에 녹음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도청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네. 법률 위반이라거나 범죄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대화자 간의 거는 녹음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대화하지 않는 공간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뭐 CCTV 같은 거 설치해서 음성을 녹음하는 경우에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어떨까요? 내가 이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 제3자를 시켜서 좀 뭔가 녹음을 해라 이렇게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이제 뭐 내가 녹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타인 간의 대화를 누군가가 녹음하는 것 자체를 지금 이제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시켰던 사람과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했던 사람이 모두 다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오히려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시켜서 하시는 것 또한 적발이 되는 경우에 같이 처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그 상황을 포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우리 상담자분의 마음은 정말 100번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내가 이제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 증거를 현출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